안녕하십니까. 여덟 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탐욕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어떤 알고리즘 설계 방법에는 전수조사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정복이 있었습니다. 탐욕적 알고리즘이 이제 세 번째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분할 정복을 살펴본 다음에 확률 알고리즘이라는 걸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본 확률 알고리즘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빠른 정렬도 그렇고 그 빠른 정렬을 응용한 그 선택 알고리즘도 분할 정복입니다. 나누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률적 요소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전수조사하거나 아니면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설명드릴 이 탐욕적 알고리즘은 이제 전수조사하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할 정복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탐욕적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세 개의 알고리즘을 살펴볼 겁니다. 이 염교서열 문제는 탐욕적 알고리즘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 전수조사 문제에서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을 때에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라는 측면을 언급하기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요. 나중에 이 염기서열 문제는 탐욕적 알고리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건데, 요거는 다다음 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노트하고 다음 노트를 통해서는 탐욕적 알고리즘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탐욕적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탐욕적 알고리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염기서열 문제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이렇게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개의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가 되겠는데요. 이런 염기 서열이 있을 때, 유전자 서열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한 유전자 서열과 다른 유전자 서열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이 유전자와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사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 매핑하는데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매핑을 하면 AA는 같고 GG는 같고 GG는 같고, 그 다음에 원래 AGGG고요. 얘는 AGGC예요. 이 경우에 이거를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떼서 공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공백을. 그래서 요 G는 갭하고 일치시켰습니다. 갭, 공백과. 그 다음에 CC가 일치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치했어요. 근데 얘는 일치가 안 됐죠. 불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면 이 매칭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페널티 점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갭으로 매칭된 거, 요거는 매칭이 안 된 거. 그래서 미스매치 페널티가 있고요. 그래서 요 갭 페널티하고 미스매치 페널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 페널티 값들의 합이 가장 작게 되는 것이 가장 서로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2개가 가깝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하게 되면 주어진 염기서에 주어졌을 때 가장 최적의 정렬을 찾아주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없다면 염기서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실제 살펴봐야 될 염기서열의 길이는 무지 깁니다. 500개 몇 개가 돼요. 그러면 이 전수조사에 대한 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전수조사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탐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전수조사를 하되 그 전수조사해야 되는 수를 또는 방법을 줄이는 거예요. 방법을 축소시켜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수조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 방법들을 보기 전에 전수조사는 안 하지만 어떤 탐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수조사하지 않고도 최적의 값을 찾아내게 해주는 탐욕적 알고리즘을 이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탐욕적 알고리즘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데 이 결정들에 이렇게 결정하면 끝에 가서는 최적의 값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 중에 우리는 요걸 선택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선택하고 이런 선택을 연속적으로 해서 이 선택들의 결과가 최적해를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최선, 최대값을 선택하든 그 당시에 최소값을 선택하든 뭔가 탐욕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근데 단순하게 제일 큰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에서 그 최선의 값을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그냥 문제에서 어떤 최대값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에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수를 만들어내고요. 그 점수를 계산했을 때 그 점수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했었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 최대값, 이 스코어가 있죠. 스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경로들이 있었는데 3, 5, 7 이렇게 되면 얘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8이고 얘는 1이고 여기까지가 얘는 2면 이 값은 다익스트라에서는 9가 되고 6이 되고 11이 돼서 결국 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얘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스코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기준 중에서 최소값 1, 7, 6, 9 중에 이제 가장 작은 요 6을 선택하는 형태가 이제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유명한 탐욕적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래프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탐욕적 알고리즘의 특징을 분할 정복과 비교를 해보면 탐욕적 알고리즘은 설계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알고리즘 하나 만들어내는 게 쉽다는 겁니다. 분할 정복에 비교해서도 쉽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도 대단히 쉽습니다. 분할 정복은 이제 분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데 물론 얘도 이제
도사 정리에 의해서 재현식이 표준 점화식이면 이제 도사 정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표준이 아니면 이게 또 증명하기가 어렵죠, 분석하기가.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의 어려운 게 이거예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선택해 나가면은 결국엔 끝에 갔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그 해가 우리가 원하는 그 최적의 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탐욕적 알고리즘은 다 좋은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답일 거다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탐욕적 알고리즘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분할 정복은 증명을 또 해야 되겠지만, 얘는 좀 더 그 직관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이렇게 뭐 이런 거죠. 소팅 나눠서 얘 소팅하고 결합하면 이게 소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퀵 정렬 같이 하면은 여기 이제 기준대로 들어가고 이쪽하고 이쪽인데 얘를 정렬하면 전체가 정렬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비교적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분할 정복은 탐욕적에 비해서. 그러면 분할 정복 아니라 이 탐욕적 알고리즘은 어떻게 증명하냐? 귀납법을 쓰거나 이제 exchange argument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exchange argument는 모순에 의해서 증명하는 건데, 만약 얘가 아니라 얘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순에 의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탐욕적 알고리즘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작업이 있고요. 타당성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해답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번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이 선택 작업이 있겠죠. 근데 이때는 뭐래요? 어떤 스코어를 만들든 아니면 뭐 원래부터 제일 큰 거든 그거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것이 타당한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선택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익스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냐? 얘가 안 되면 그 차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선택, 타당성, 해답.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반복을 하면서 선택하고 그 선택이 최적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 보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해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를 만들었는데 그게 끝인지, 아니면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를 가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다익스 알고리즘 치면 요거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feasible이죠. 그 다음에 problem solved는 뭐냐면 여기 v-x가 empty인지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탐욕적 알고리즘을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가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거스름돈 문제하니까 우리가 되게 쉬운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거스름돈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의 그 조건에 따라서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스름돈 문제는 뭐냐면은 동전의 액면가 정보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액면가들이 존재하냐, 그 다음에 거스름액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출력해 줘야 되냐면 거스름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동전수를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가 15일이고요. 거스름액이 21이면 출력은 3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 10짜리 2개, 1짜리 1개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거스름을 액이 주어졌을 때 이것보다 작지만 가장 큰 거스름 돈으로 얘를 최대한 줍니다. 그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거스름 탐욕적 알고리즘은 선택 작업을 하죠. 그래서 선택 작업을 하는데 뭘 선택을 해요? 요 거스름 액들 중에 가장 큰 애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0을 선택을 하고 10이 거스름보다 작으면 카운트를 늘립니다. 그래서 하나 써요. 그리고 걔를 체인지에서 빼줘요. 빼주고 체인지가 0이면 이 타당성 조사죠. 그러니까 요 선택을 해서 얘를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10을 선택을 해도 안 되죠. 타당성 조사에서 빠져나갑니다. 다음 걸 선택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21이니까 10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돌고 나면 11이 돼요. 11이 되고요. 아직 플러스 1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0 되니까 10이 코인이 체인지보다는 작죠. 그럼 이게 또 들어가요. 그럼 카운트가 2가 되고 체인지는 1이 됩니다. 아직 0이 안 됐으니까 해답을 계속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1로 가서 5를 선택하는데 5는 얘보다 크니까 i가 증가시키고 다시 1을 선택을 해서 요걸 하게 됩니다. 즉 요거만큼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거스름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 예에 대해서는 탐욕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전만 가지고 탐욕적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이 알고리즘이 최적혜를 줍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100원, 50원, 10원 동전이 있을 때 210원을 거스름돈 주면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1개에서 3개. 그래서 이거는 아까와 똑같은 예제로 최적혜를 줍니다. 근데 액면가가 위 3개 외에 120원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10원에 대한 거스름은 탐욕적 알고리즘 적용하면 120을 먼저 쓰겠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80이 90이 남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50 쓰면 40이 남고 10원짜리 4개 해가지고 6개가 됩니다. 근데 최적은 뭘까요? 여전히 이게 최적이에요. 최적입니다. 즉 액면가가 어떤 형태에 따라서 탐욕적 알고리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탐욕적 알고리즘을 해결 못해요. 그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기에는 너무 또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크고 또 이제 동전 액면가가 많으면 이제 너무 많은 모든 경우를 해봐야 되니까 경우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요 리트코드 322 문제에 있습니다. 요게 미디엄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웬만하면 미디엄입니다. 물론 동적 프로그램 해결하는 것들 중에 이제 easy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은 미디엄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탐욕적 의견을 해결할 수 있나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탐욕적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D1 액면가가 D2 그래서 DK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면 탐욕적 알고리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D1이 1이고 나머지는 DI가 DI 플러스 1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D1부터가 이게 작은 거부터 쭉 나열했을 때 여기서 보면 10, 50, 100이라고 했죠. 물론 얘는 이제 D1이 1이 아니라 10인데 이거는 뭐 밑에 거 다 빼도 똑같은 문제가 되니까 1, 5,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면 즉 DI가 DI 플러스 1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0, 100 120, 150, 10이죠. 10은 얘를 나누고요. 얘는 얘를 나누는데 얘는 얘를 못 나눠요. 그러면 탐욕적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탐욕적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캐싱 프로블럼입니다. 캐싱 프로블럼. 캐시 메모리 아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으면 CPU 안에 원래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걸 레지스터로 바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CPU 안에 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있는 걸 캐시로 옮겨와서 레지스터에서는 이렇게 갖고 오게 되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또 메모리가 있고 HDD가 있으면 이 하드디스크에 보시면 이 하드디스크에도 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HDD, 뭐 요즘은 SDD가 있어서 SSD가 있어서 좀 다른데 예전 하드 2.5인치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그 움직임에 이 디스크가 회전을 해서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메모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캐시라는 걸 써요. 그래서 캐시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캐싱 프로브이 있는데 1년에 페이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청자고요. 여기에 캐시라는 게 있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요청했는데 A를 요청했어요. 근데 캐시에 있어. 그럼 바로 갖고 와요. 근데 A를 요청했는데 캐시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캐시는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서 A, B, C, D가 들어있어요. 딱 4개까지만 들어가 있을 수 있을 때 2를 요청했어요. 그럼 여기 없죠. 그러면 여기서 갖고 와야 되니까 이 중에 하나는 다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캐싱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를 요청했을 때 현재 A, B, C, D가 들어있으면 이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 그래요. 여기 없을 경우에. 그러면 하나를 일로 보내고 원래 여기 데이터는 다 있을 테니까 2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적게 일어날수록 좋죠. 그래서
이 캐싱 프로블럼은 데이터를 이제 여기 캐시에 없을 때 이제 이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어떤 애를 버리냐가 이 캐싱 프로블럼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운영체제 공부할 때도 나올 거고요. 컴퓨터 구조 얘기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흔하게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걸 다시 이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A, B, C, D가 이제 캐시에 있다고 가정하고 캐시의 크기가 슬롯이 4개예요. 슬롯이 4개. 캐시가 4가지 슬롯. 그러니까 캐시의 구성이 4가지 슬롯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하고요. 우선 뭐 처음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A, B, C, D가 우선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부터의 요청이 C, D, E, F,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무조건 없앤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C를 요청하면 A를 없애고 이제 아니죠. C, D, E, F, A, B인데 A, B, C, D가 있으나 C가 있으니까 있어. 그럼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D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E를 물어봤는데 E는 캐시 없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이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냐면은 맨 앞에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맨 앞에. 그러면 E, B, C, D가 되겠죠. 그럼 F를 요청하면 EF가 돼요. 그러면 EF가 되면 B를 버렸으면 EF, C, D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A를 요구하면 또 뭘 버려요? C를 버리겠죠. 그 순서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설명할게요. 이제 A, B, C, D가 들어 있습니다. 캐시에. 이제 캐시에 들어있는 것과 이게 뭘 하는지는 또 별도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C, D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런 형태로 가면 이제 요 C, D, E, F, B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C는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 오케이. 근데 E를 할 때 A를 버렸으니까 하나 폴트가 일어났고요. 폴트 하나. 그 다음에 F는 없으니까 B를 버렸어요. F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되겠고 A가 들어오는데 A가 없으니까 또 요번엔 C를 버린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A 3개. 그 다음에 B도 없으니까 D를 버린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은 총 4개가 소요되죠. 그런데 만약에 A, B, C, D가 있을 때 이제 C 요청했을 때 있으니까 오케이. D 요청했을 때 오케이. 그런데 E를 요청했을 때 C를 버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요청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D를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EF가 됐죠. 그러면 두 개의 폴트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A 있고 B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청을 처리할 때 두 개의 폴트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 뭔지 잘 모르겠지만 4개의 폴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캐싱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 살펴보고 있으니까 뭔가 그리디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디한 방법이 기준들은 많은데 다양한 것은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어떤 애를 선택할지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 가장 최적의 캐싱 알고리즘은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나중에 필요한 것을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 가장 나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보시면 캐시가 A, B, C, D, E, F, G 6개, 그러니까 슬롯이 6개예요. 슬롯이 6인데 이렇게 들어있고 요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건 G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건 A고 그 다음은 B고 C고 E고 D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요구되는 게 F입니다. F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G를 요청했는데 G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를 빼고 G를 넣어야 돼요. 하나를 빼는데 뭘 빼냐? 가장 미래에 요구할 것을 빼게 됩니다. 그럼 F를 빼고 G를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똑같이 들어있는데 요청이 이제 이래요. 그러면 아까 보면 맨 뒤에서 봤는데 뒤에 있는 거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면 A 처음에 G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A를 요구하고 B를 요구해요. 근데 B를 또 뒤에도 요구하죠. A도 요구하고. 그러면 B가 가장 미래에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B는 먼저 요구를 하죠. 그래서 B를 빼내면 안 되고 뭘 빼요? C도 요구하고 E도 요구하고 D를 요구합니다. 근데 가장 뒤늦게 요구하는 건 D예요. D. 그래서 이 경우에는 D와 G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이 가장 옵티멀한 캐싱 알고리즘이다.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이다. 그런데 이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을 쓰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컴퓨터나 이런 기기들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쓸모없는 알고리즘이냐? 그렇진 않고요. 실용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고 벤치마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이 얘에 비해서 얼마나 근접하냐 안 하냐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접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어떤 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들이 실제 세계에서 꼭 사용되지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얘가 최적의 알고리즘이면 그것이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유용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캐싱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요겁니다. Least recently used. Least recently used.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애를 내보내는 거예요. 최근에 사용된 애 말고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애를 만들면 됩니다.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애를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요청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 그래서 거꾸로 써야 되나? 어쨌든 이 F가 여기가 가장 최근에 쓴 거고 요쪽에 뒤에 있는 것이 여기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고 치면 F가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해보면 이게 다시 설명을 얘가 가장 오래전에 쓴 게 아니라 얘가 가장 오래 쓴 거고 얘가 가장 최근에 쓴 거예요. 최근에 쓴 거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요 링크 리스트 형태로 그래서 Q
FIFO-Q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빠져나간 건 FIFO-Q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G를 빼낼 때 얘를 구현해야 되면 여기 보시면 G가 있는지 봐야 되죠. 그러면 얘는 빠져나간 건 Q지만 얘가 있는지 없는지 볼 때는 요거랑은 또 다른 자료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146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G가 요청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전에 쓴 게 A니까 A를 버리고 G를 넣게 됩니다. G를 넣어요. 그럼 G가 가장 최근에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들어와요. A가 들어오면 없으니까 또 B가 빠져나가고 A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B 또 없죠. 그러면 빠져나가는데 C가 이제 빠져나가고 B가 들어오죠. B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C를 요구했으니까 D가 빠져나가고 C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E를 요청하면 E가 여기 있죠. E가 있으면 이 E는 요 빠져나가는 측면에서 가면 요 D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D로 가면 F가 빠져나가고 D가 여기 오는 거고요. A가 오면 A가 이제 요 뒤로 갈 거고요. B가 오면 B가 뒤로 가겠고 B 오니까 그대로 있고 F 가니까 F가 여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LRU입니다. Least Recently Used.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애를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을 때 버리는 애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LRU입니다.